데지르는 바보 같고 불쌍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싶을 만큼 쓸모없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마법처럼 사라져서 고아원에서 삽니다. 간단히 말해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헤브라 아카데미의 마법 선생님인 브리짓이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데지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마법을 배워 부모님을 마치 나우 유시미처럼 마법으로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줍게 마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브리짓은 그가 순진하다고 생각하고 미소 지으며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불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지만 데지르는 너무 어리석어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이끌어주기로 합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데지르는 마법을 성공적으로 시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소 짓고 데지르는 자신에게 오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년 후 데지르는 다 자란 청년이 되어 헤브라인 아카데미 개교식에 참석하려 합니다. 브리짓이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자리에 섭니다. 데지르는 그녀를 보고 놀랍니다. 두 소녀가 브리짓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브리짓은 미소 지으며 계속 그렇게 말하면 브라질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가 입학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을 치러야 하고 상위 600명만 합격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녀는 레이드 섀도우 월드라는 포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포털들은 지구를 위험한 현상으로 가득 찬 또 다른 평행 세계와 연결했고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놀라지만 브리짓은 시험이 레이드 섀도우 월드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을 포함하며 데지르가 동시에 충격적으로 되풀이합니다. 학생들은 걱정하지만 브리짓은 섀도우 월드는 인공적이며 선배들이 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13,613년 입학식에 그들을 맞이하고 떠난다. 데지르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절망감을 느끼며 떠나고 그가 지금까지 가장 교활하고 조용한 방귀를 뀌었다. 데지르는 밖에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온다. 그녀는 그가 약속된 장소에 없어서 그를 찾고 있었다. 데지르는 사과하고 그녀는 자신을 아카데미 2학년이자 시험의 멘토인 라도리아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그에게 편하게 부르라고 말하며 아카데미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한다. 데지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불마법에 능숙한 천재 마법사로 학원에서 1위를 차지했다. 라도리아는 그가 왜 자신을 쳐다보는지 묻지만 그는 그저 긴장해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젯밤 먹었던 최악의 멕시칸 타코가 그의 속을 괴롭히고 있다. 그녀는 시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그들이 싸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공적인 그림자 세계일 뿐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패드를 확인하고 데지르가 무일푼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실업자 고아라는 사실에 놀란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입학에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라도리아는 동의하지만 그의 점수에 관계없이 베타반에 배정될까 봐 걱정한다. 그는 시그마 남성이 아니기에 데지르는 귀족들을 알파반에 그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베타반에 배정하는 학원의 차별을 알고 있다. 시그마반의 다른 학생들과 달리 라도리아는 그를 강당으로 데려가 시험을 통과하도록 격려한다. 그녀는 신분증을 사용하여 문을 열고 데지르는 기다리는 학생들 무리에 합류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뒤에 있는 소녀에게 무엇을 찾는지 묻는다. 그가 돌아서자 그는 놀랍게도 러브라이브의 니코니콘이 소녀의 언니를 보게 된다. 데지르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는 어떻게 아는지 묻는다.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봤다고 하며 웃습니다. 그 말은 같은 테스트 그룹이라는 뜻이라며 그에게 행운을 빌고 떠납니다. 몇 분 후 라도리아는 데지르에게 테스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D그룹에 속했고 테스트는 그림자 세계 초급 레벨의 RNST 평원을 가로지르는 경주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 테스트가 소드아트 온라인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 현실에서 죽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고 쉽고 절대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데지르가 피해가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에라임이라는 또 다른 선배가 끼어들어 PVP가 활성화되었고 튜토리얼 지역에서 초보들을 잡는 게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에라임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라도리아는 거짓말이라며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라임은 자신의 제자이자 마법 기사인 애시스트를 소개합니다. 데지르는 그녀를 자신의 미래의 아스나로 알아보지만 애시스트는 돌아서는데 데지르는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과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라도리아는 에라임에게 화를 내고 에라임은 그녀를 비웃습니다. 라도리아는 마법 기사 제자가 있다고 해서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에라임은 그것이 자신의 인격적 미덕의 증거라 주장하며 애시스트와 함께 떠난다. 그는 라도리아에게 돈 없는 제자를 둔 것이 그녀의 수준에 맞다고 말하며 라도리아를 화나게 한다. 라도리아는 데지르에게 마법 기사 때문에 승산이 났지만 그는 플롯 아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지지를 감사히 여긴다.
디조 시험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문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데지르가 문에 도착하여 애시스트, 로맨티카, 그리고 아마 첫 번째 구역에서 죽을 3명의 익명의 바보들과 합류합니다. 그는 로맨티카를 보고 미소 지은 후 앞을 응시합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가 탁 트인 들판으로 이동합니다. 아나운서가 그들의 목표는 앞에 있는 빛나는 빛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3명만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며 마법 공격, 간섭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 실격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출발선에 집합할 것을 지시하고 그들은 그렇게 한다. 데지르는 애시스트가 시험을 쉽게 통과할 것을 알고 곁눈질로 그녀를 본다. 애시스트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놀라게 한다. 그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그녀는 시험 전에 명단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애시스트는 그가 멋이 없고 리즈가 마이너스이며 아우라가 제로이고 겨울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놀린다. 데지르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애시스트는 그가 자신을 관찰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처럼 약한 자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데지르는 미소 짓고 그녀의 걱정에 감사를 표한다. 평원을 가로지르는 경주가 시작된다. 애시스트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 다른 참가자들을 제치고 나선다. 다른 참가자들도 뒤따르지만 속도가 느리고 데지르와 로만티카는 가장 늦게 달리기 시작한다. 로만티카는 달리다가 모자를 쓴 바보 같은 사람을 밟고 사과하며 너무 귀엽다고 감탄한다. 데지르는 미소 지으며 자신도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로만티카는 그가 경주에서 이기려고 하는 대신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고 비난한다. 데지르는 경주에 집중하기로 동의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실격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을 묶어 생각하거나 너무 친근하게 굴지 말라고 말한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하지만 로만티카는 화를 내며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닥터 디스리스펙트를 부르겠다고 말한다. 데지르는 그녀가 귀여워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갑자기 데지르는 나무 사이에 불빛을 발견하고 로만티카를 밀쳐내자 그들 사이로 불덩이가 지나간다. 참가자 한 명이 화구를 쏘고 데지르에게 화염창을 던졌지만 로만티카가 풍구로 반격합니다. 충돌로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로만티카의 풍구는 그대로 날아가 공격자를 명중시키고 고주처럼 하면 밖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게 합니다. 이제 시험에는 5명의 참가자만 남았습니다. 로만티카는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해 데지르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 빚은 이걸로 청산되었다고 말합니다. 데지르는 동의하며 미소 짓고 로만티카는 그것에 짜증을 냅니다. 데지르는 빙긋 웃으며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잡을 필요는 없냐고 묻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비장의 카드를 감추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숲을 향해 거대한 바람 마법을 씁니다. 한편 그림자 세계 시스템 관리실에서 조 바이든과 교수들은 시험을 관찰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한 교수가 뛰어난 지원자들, 특히 그중 마법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귀족 계급에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디조의 데지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저 서 있기만 한다면 아무런 기회도 없을 거라고 조롱합니다. 브리짓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데지르를 지켜봅니다. 아주 빠른 아시스 뒤로 두 참가자가 달리고 있다. 한 명은 화가 났지만 마법 기사라 불평할 수 없다. 그는 속도를 유지하면 앞지를 수 있음을 알아차린다.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타코벨 방귀 마법이 한 참가자를 날려버리고 다른 한 명은 칼로 자신을 고정시키며 설사 타코 방귀 따위로는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큰 소리친다. 하지만 그는 아시스가 칼로 바람을 가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도 똑같이 하려 하지만 강한 돌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히며 그에게 엄청난 환경 피해를 입히고 그를 그림자 세계로 보낸다. 이제 3명만 남았어. 로만티카는 자신의 힘으로 2명의 참가자를 탈락시킨 것을 기뻐하며 데지르에게 이제 둘 다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며 그가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직 웃을 수 있을 때 물러서라고 말한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이유를 묻는다. 그녀는 그의 웃는 얼굴이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법진을 준비하며 이해하면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데지르는 거절한다. 로만티카는 그가 동의한 줄 알았지만 그가 거절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에게 바보냐고 묻고 자신의 힘을 보고도 왜 거절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웃지 말고 진짜 남자처럼 주먹을 날리라고 소리치며 그를 향해 여러 개의 마법진을 펼친다. 데지르는 그녀가 여러 개의 바람의 일격을 날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모든 공격이 그에게 적중한다. 로만티카는 미소를 지으며 데지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그녀는 데지르가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마법진을 다룬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는 그녀가 예상대로 실력이 좋지만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집중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며 궤도를 약간만 바꿨어도 빗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로만티카는 화가 나서 그에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며 소리치고 자신이 실수로 빗나간 것이며 그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더 많은 마법진을 풀어 바람의 사슬을 그에게 날립니다. 데즈르는 지혜즈를 작동시켜 바람의 사슬을 막고 바람의 궤도를 바꾸면 궤적이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로만티카는 데즈르가 역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역마법은 보통 시그마 남성 계급의 능력으로 데즈르처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데즈르가 최하위 계급이라는 점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거대한 바람의 사슬을 날립니다. 하지만 데즈르는 역마법으로 그 힘을 역전시켜 산산조각 내 버립니다. 로만티카는 데즈르가 자신보다 훨씬 강한 실력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데즈르는 다른 적들을 물리쳐야 한다며 그녀에게 다가가며 전투를 끝내자고 제안합니다. 데즈르가 베타 남성이 아니라 진정한 시그마 남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로만티카는 공포에 질려 뒤로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길가메시처럼 강하다고 생각하며 바벨의 문을 열어젖혔어. 그녀는 바람공을 쏘기 시작하지만 데즈르는 자신의 잠재력 120%를 발휘해. 그는 로만티카가 강하다는 것을, 최강의 신입생 중 하나라는 것을 알지만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해. 데즈르는 컨트롤 Z 마법을 걸어 남은 바람공들을 산산이 부수고 그녀의 모든 마법진을 무효화해. 로만티카는 기진맥진해. 데즈르는 그녀에게 마법을 반전시키는 것만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 자신에게 그리스 마법을 씁니다. 마찰력을 줄이는 기본 마법이죠. 로만티카가 그걸로 뭘 할 거냐고 묻습니다. 데즈르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한한 아우라를 뿜으며 결승선에 도착할 거라고 말합니다. 데즈르는 자신의 뒤에 화염 마법진을 펼칩니다. 로만티카는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다칠 거라고 믿습니다. 데즈르는 대답하지 않고 화구를 날려 마치 최고의 선수처럼 모히토의 검은 번개를 치듯이 자신을 추진시켜 로만티카를 지나치면서 쓰러뜨립니다. 로맨티카는 땅에 누워 데즈르의 게임이 낯설고 그가 선장이 아님을 깨닫는다. 애시스트는 숲을 지나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지만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을 느낀다. 데즈르가 숲에서 나타나 기름 마법 덕분에 풀밭을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애시스트는 이대로는 그가 자신을 따라잡을 것임을 깨닫고 달리기를 멈추고 그를 마주본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고 그를 약하다고 부른 말을 되돌리겠지만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게이츠 오브 바빌론을 풀고 공격 준비를 한다. 데즈르는 이 광경을 보고 활공을 멈추고 지하자겐을 사용하여 애시스트의 봉인 지정을 해제한다. 애시스트는 이를 알아차리지만 아직 반전시키지 않은 것들로 그에게 계속 발포한다. 데즈르는 얼음 탄환이 자신에게 도달하는 순간 궤도를 바꿔 주변에 떨어뜨린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그를 맞춘다. 애시스트는 만족하지만 그가 부상당한 팔로 공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다. 그녀는 그가 반전 마법으로 로만티카를 쓰러뜨렸다고 추측한다. 데즈르는 자신의 마법진으로 싸울 준비를 한다. 애시스트는 그가 자신의 마법을 역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마법진을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합쳐 파간을 향해 장대한 얼음 창을 쏜다. 데즈르는 자신의 마법으로 창을 쳐서 크기를 줄인 다음 마법을 역전시켜 마법의 궤적을 조정하여 자신의 뒤쪽 바닥에 떨어뜨려 폭발을 일으킨다. 반동과 윤활유를 이용하여 그는 칼을 뽑으려는 애시스트를 엄청난 속도로 지나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목표를 잊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결승선을 통과하여 시험을 마치고 1등을 한다. 애시스트는 패배를 인정하고 목표물을 향해 걷기 시작하고 로맨티카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이중배럴 바주카를 자랑한다. 시험 후 교수들은 학생들을 각 반에 배정하고 오는데 평소와 같이 일반인은 알파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알파반은 교육받지 못한 일반인이 아니라 재능 있는 귀족 마법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웃는다. 다른 교수는 일반인들은 헤브라야 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교수들이 웃는다. 조 바이든은 의사봉을 내리쳐 정숙을 요청한다. 그는 브리짓으로부터 온 한 학생을 알파반에 배정하자는 추천을 발표한다. 그녀는 일어나다가 데즈르가 알파반에 배치되도록 추천한다. 시험 결과가 게시되고 학생들은 그것을 본다. 몇몇은 알파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한다. 불행히도 데즈르는 여전히 베타반에 있고 로맨티카는 그녀의 이름이 베타반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베타반 교실에서 로맨티카는 낡은 건물과 우울한 내부에 명백히 혐오감을 느낀다. 선생님은 칠판에 삼각형을 그리며 마법사는 1이 가장 낮고 7이 가장 높은 숫자 순으로 원으로 그룹화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모두 1서클이라고 말하며 슈도우 월드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로만티카는 이서클이기 때문에 속으로 반박하지만 선생님은 그들을 한심한 패배자들이라고 비웃습니다. 로만티카는 화가 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알파반에 뽑히지 않은 이유를 묻고 특히 데지르 옆에 앉게 된 것에 짜증을 냅니다. 애시스트를 이긴 후에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데지르 말입니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돌아서고 로만티카는 탁자를 내리치며 더욱 분노합니다. 선생님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로만티카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어색하게 웃는다. 데지르는 브리짓 교수와의 만남을 떠올린다. 그는 고아원에서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과 결혼할 만큼 나이가 들었다고 칭찬한다. 브리짓은 그를 알파반에 넣고 싶었지만 다른 귀족 교수들이 반대했다고 밝힌다. 데지르는 학교의 신분 집착 때문에 베타반의 많은 유능한 학생들이 차별로 인해 간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로만티카는 넓은 강당에 혼자 남아 베타반에 배정된 것에 대해 여전히 속상해한다. 단테라는 학생이 다가와 그녀에게 바론 에로의 딸이냐고 묻는다. 로만티카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단테는 자신을 알파반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자리에 앉아 학원 최고 파티인 블루문에 들어가기 위해 파티원을 모집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의 실력과 혈통을 언급하며 그녀에게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 로만티카는 알파반에 들어갈 기회를 보지만 단테가 추천을 대가로 자신과 데이트를 할 것을 요구하자 주저한다. 로만티카는 놀라며 그에게 방금 만나는데 너무 빨리 진행된다고 말한다. 단테는 10초도 안 걸린다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인정합니다. 단테는 그녀처럼 귀족이 베타 계급의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동의하며 고향의 유물인 채무빈을 선물합니다. 연인에게 주는 관습적인 선물입니다. 로만티카는 그것을 열어보고 벗어 그의 가장 역겨운 희생의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단테는 자신이 그리피스가 아니고 그 낙인도 같지 않다며 받아달라고 재촉하고 그녀의 답을 기다리겠다며 떠납니다. 데지르가 그녀 뒤에 나타나자 로만티카는 놀라 넘어집니다. 그녀는 그가 몰래 다가온 것에 대해 꾸중한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의 파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그녀를 놀라게 하지만 그녀는 베타반 학생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최고 알파반 파티인 블루문에 들어가는 매력을 언급하며 그를 자랑스럽게 거절한다. 데지르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혼자 읽어보라고 종이를 테이블에 남긴다. 로만티카는 그것을 집어들며 창피한 연애 편지일 거라고 비웃는다. 데지르는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읽은 후 버리라고 하고 떠나기 전에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린다. 로만티카는 편지를 읽기 전에 두리번거렸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자 화가 났다. 한편 데지르는 복도를 걸으며 편지를 읽은 로만티카의 반응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화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성스러운 소년을 발견했고 거의 확신하는데 여자다. 나비 한 마리가 그 여성스러운 소년 주위를 날아다녔고 데지르는 그것을 좋아해서 기뻤다. 그 소년의 이름은 프람이다. 데지르는 프람의 검술 연습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따라갔다. 로만티카가 그에게 합류하고 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려는 순간 데지르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 여자야. 슈타가 말하고 있잖아. 프람이 큰 검을 고르러 가자 검술 연습이 시작되려 합니다. 로만티카는 그의 귀여운 태도에 매료되어 매일 밤 그를 하고 싶다고 외치며 트위터에서 가장 정상적인 JJK 팬처럼 행동합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데지르는 프람이 왜 자신의 장검이 아닌 그렇게 긴 검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결투가 시작되고 프람은 주저없이 검을 휘두르며 상대인 퍼시벌에게 돌진합니다. 귀족인 퍼시벌은 프람의 공격을 막느라 애쓰며 점점 짜증을 내는 반면 프람은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로만티카는 프람의 힘에 대해 논평하지만 데지르는 프람이 큰 검을 맹목적으로 휘두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퍼시벌이 반격을 시작하자 프람은 최선을 다해 막으려 하지만 프람의 공격이 정확성이 부족하여 데지르는 걱정하게 된다. 프람이 공격을 시도하자 퍼시벌은 쉽게 피하고 그의 무기를 빼앗는다. 프람은 패배를 인정하고 퍼시벌이 승리자로 선포되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로만티카는 경기에 대해 언급하며 큰 검이 프람에게 잘 맞지 않았다고 말한다. 퍼시벌이 주먹으로 프람에게 다가오자 데지르는 위험을 감지한다. 데지르가 싸움을 멈추려고 경기장으로 뛰어들지만 퍼시벌은 프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퍼시벌이 프람을 찾아 데지르는 프람을 돕기 위해 달려갑니다. 데지르는 프람을 말리며 퍼시벌에게 시합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만 퍼시벌은 화가 나서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합니다. 데지르가 프람의 재능에 질투하거나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퍼시벌은 데지르를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놀랍게도 데지르는 손으로 칼을 막아 부러뜨립니다.
퍼시벌은 충격을 받고 데지르는 그를 노려보며 그의 예쁜 여친인 쇼타를 건드린 놈은 거세당한다고 말합니다. 퍼시벌이 쉿소리를 내며 걸어가면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지키려 하고 데지르에게 이 일을 잊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나중에 프람은 데지르의 다친 팔을 치료해주며 걱정스러워한다. 데지르는 마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로맨티카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데지르의 무모함을 나무란다. 프람은 데지르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며 부상을 입혀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데지르는 프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사의 표시로 오랄 섹스를 해주겠다고 말한다. 프람은 데지르의 부상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눈물이 날 뻔하지만 데지르는 프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프람은 미소를 짓고 따뜻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만티카는 트위터의 모든 썩은 후조시처럼 활짝 웃으며 끼어듭니다. 소개 후 프람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데지르는 로만티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묻고 로만티카는 처음에 그를 찾았던 이유를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데지르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합니다. 로만티카는 그가 편지에 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지 묻는다. 데지르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켜주지만 교수들은 이미 그녀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강력한 마법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급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편지에는 로만티카의 가족이 한때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의 아버지가 제로존을 발견하고 엘렌 조와 그레이스 하워드를 지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몰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데지르는 그녀에게 교수들은 그녀의 가족에 S급 요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무과금 유저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진정한 큰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로만티카는 자신이 베타반에 배정된 이유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데지르는 그녀가 계획대로 블루문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돈타가 그녀가 사실은 무과금 유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를 험하게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데지르는 그녀에게 자기 파티에 참석해도 좋다고 말한다. 로만티카는 그가 파티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신의 비밀을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냐고 묻지만 데지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만약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팬보이와 함께 파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로만티카는 프람을 매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여울까, 그리고 그를 임신시킬 수 있을까 상상한다. 로만티카는 생각해본 후 데지르에게 그가 정말 수수께끼 같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마법에도 능숙하고 하위 서클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애시스트를 물리쳤다. 그녀는 결국 그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그룹에 합류하기로 동의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미소가 자신을 귀찮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데지르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고 그들은 계약을 맺기 위해 악수를 합니다. 하지만 데지르의 마음속에서 로만티카와 프람을 모집해야 하는 긴박감은 학교 입학식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학원에 입학하면서 과거 생의 기억 속에서 진격의 거인 시즌 4일엔의 회상 장면을 경험하게 되며 3년 후에 일어날 일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레이드 섀도우 월드와 관련된 일이었죠. 섀도우 월드는 길을 가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검은 안개입니다. 이 재앙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들은 섀도우 월드로 들어가 정복하려 했지만 그들의 파멸은 가장 강력한 섀도우 월드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최악의 적, 저예산 CGI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죠. 마지막 결전에서 데지르를 포함한 소수의 마법사들만이 보로미르에 맞섰습니다. 용들은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비웃었지만 데지르는 보로미르의 공포 정치를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보로미르가 화구로 공격하자 데지르는 자신의 역전 마법을 사용하여 보로미르의 화구를 무효화했습니다. 데지르는 자신의 역전 마법으로 보로미르의 힘을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이는 그의 동료인 라팔로, 빛의 기사이자 강력한 격투가이자 애시스트를 사용하는 자에게 보로미르를 쓰러뜨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라팔로는 그들을 보로미르의 꼬리 공격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격투가는 땅을 내리쳐 보로미르의 발밑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법과 그녀의 짝퉁 고귀한 환상으로 강화된 애시스트를 사용하는 위대한 마법사, 마녀자드는 엑스칼리버를 사용하여 용을 끝장냈고 엄청난 폭발로 보로미르의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켰습니다. 데지르와 살아남은 동료들은 마침내 그림자 세계를 떠날 수 있다는 안도감 속에 승리를 축하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었다. 던전에는 이미 저녁이었고 데지르의 동료들은 아직 집으로 이동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다. 데지르는 그들에게 던전을 이미 클리어했으니 시간을 좀 더 주라고 안심시켰다. 자드는 보로미르와 싸운 1억 5천만 명 중 단 6명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후회했다. 아마 우리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던 모양이야. 데지르는 로맨티카와 그 쇼타프람을 포함해 전우들이 쓰러진 것을 떠올리며 절망에 빠졌다. 그는 진짜 하나를 잃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수녀는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자드는 1억 5천만 명이 실력 부족으로 죽었는데 그들의 치마를 들춰보고 기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녀는 고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데지르는 더 이상의 논쟁을 막기 위해 모두 진정하라고 촉구했다. 수녀는 라팔로가 방패로 보로미르의 공격을 막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라팔로는 데지르의 싸움에 대한 중요한 공헌을 인정했습니다. 자드는 데지르가 하급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보로미르의 마법을 역전시키고 봉인한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지르가 무일푼이라는 이유로 그의 재능이 간과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마법탑에 있었다면 데지르를 지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팔로는 모두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싸움꾼은 친구들의 유품을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명예로운 장례식을 치러줄 계획이었다. 그 수녀는 서쪽 지역으로 돌아가 희생자 가족들을 돌보고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추모비와 사찰을 건립할 생각이었다. 자드는 그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며 다른 습격의 그림자 세계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모두 애시스트에게 대답을 기다렸지만 아직 그녀의 대화 옵션을 해제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라팔로는 데지르에게 헤브리온 학원으로 돌아갈 계획인지 물었다. 데지르는 로만티카가 죽는 순간에 눈물 짓는 얼굴과 함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던 미소 짓는 얼굴을 떠올렸다. 힘들었지만 그는 라팔로에게 생각해보겠다고만 말했다. 갑자기 보로미르의 눈이 뜨이고 강한 바람이 그들을 스쳤다. 그들은 보로미르가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며 경계했다. 자드는 그 힘이 용의 심장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의 심장이 단순히 피만 펌프질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막대한 양의 만화를 저장하고 순환시켰다. 용이 죽자 피가 멈추고 갈 곳을 잃은 만화는 폭발할 텐데 그걸 모두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들 주변으로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라팔로는 방패를 그들 앞에 놓고 보호막을 쳤다. 그는 자드에게 보로미르를 죽이기 전에 왜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자드는 인간이 용을 처치한 것이 처음이라 아무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완벽한 상태였다 해도 그런 힘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데지르는 폭발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그의 마법은 산산이 부서졌다. 자드는 그에게 곧 폭발할 순수한 오펜하이머의 구체를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끝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지르는 더 이상 유튜브를 보면서 식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그들의 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모든 전우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간직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뜨고 자신이 학교 첫날로 돌아와 있음을 알았다. 그는 완전히 망상에 빠져 있어요. 이 기억들 때문에 데지르는 동료들이 다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재능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싸운 많은 전사들 중 프람은 가장 빠른 검사이자 가장 뛰어난 미소년이었습니다. 데지르는 프람이 제대로 된 훈련 없이도 그렇게 강했다면 지금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애시스트는 최고의 마법 기사로 빙결 마법을 사용하며 되돌릴 수 없는 시야 마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검을 휘두를 때 어떤 기사보다 강하며 특히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대 무한의 검제처럼 세이버 기술을 사용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데지르는 헛된 싸움이었음을 동료들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부짖는다.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을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문자 그대로 마지막 체크포인트에서 세이브를 불러왔다. 리도리아와 함께했던 첫날, 데지르는 비극을 다시 막을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고 스테인즈 게이트 엔딩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현재로 돌아와 데지르는 로만티카와 프람을 브리짓 교수에게 데려간다. 로만티카는 의심스러워하지만 데지르는 괜찮다고 확신시킨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브리짓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으로 초대한다. 들어오자 데지르가 인사하며 파티를 결성하고 싶어 지원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차를 대접하며 편안하게 해준 후 진지한 태도를 취한다. 그녀는 데지르가 왜 파티를 결성하고 싶은지 묻는다. 데지르는 압도적으로 강해서 알파반으로 승급할 계획이라고 답한다. 브리짓은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묻고 데지르는 하니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한다. 프람은 승급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지 묻고 브리짓은 토너먼트 방식을 설명한다. 그녀는 학원에서 각 학년 학생들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순위 토너먼트를 개최한다고 말합니다. 알파반과 베타반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3명에서 6명으로 파티를 구성해야 합니다. 파티 간의 대결이며 승리한 파티의 순위가 올라갑니다. 로맨틱하는 인원이 많은 파티가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브리짓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선 라운드에서 파티원의 성공에 얼마나 잘 기여하고 지원했는지 평가하는 개인 평가도 있습니다. 승리한 파티들은 인공 그림자 세계에서 최종 라운드에 참가합니다. 상위 9위 안에 든 사람들에게는 단독 랭커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단독 랭커는 베타반에서 알파반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랭킹 토너먼트는 승급 토너먼트라고도 불리지만 교수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는 것을 싫어해서 아직까지 승급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만티카는 알파반이 항상 베타반을 앞서기 때문에 당연하다며 테이블을 냅다 칩니다. 브리짓은 과거 상위 9위 안에 든 사람들이 모두 알파반 학생들이었던 것을 언급하며 베타반 학생들이 승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데즈르는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만티카가 반박하려 하지만 데즈르는 베타반 학생들이 상위 9위 안에 들면 베타반 학생들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수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브리짓은 자신도 교수이지만 다른 교수들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만약 그들이 이긴다면 학원의 부패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즈르가 이긴다면 그녀와 결혼해서 30년 동안의 솔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즈르는 그녀가 MILF와 팬보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승낙하고 브리짓은 로만티카와 프람에게 이 모든 것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데즈르의 파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승낙하고 데즈르는 스타듀 밸리를 하는 게이머 여자처럼 쏘는 그녀를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장에서 데즈르는 벽에 원을 그리고 로만티카에게 마법 정확도 훈련을 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만티카는 여러 마법진을 그리며 표적을 향해 쏘는 시범을 보이며 자신이 이미 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3개만 원 안에 명중했다. 그녀는 자랑스러워하지만 데즈르는 모두 중앙에 명중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항의하려 하지만 그는 알파반에 들어가려면 정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에 로만티카가 할 수 있었기에 그녀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못한다면 프람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겠다고 그녀를 놀린다. 짜증난 로만티카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공을 주고 방의 반대편에 있는 원안으로 옮기라고 한다. 그녀는 공을 던지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낸 능력, 즉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공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말한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데즈르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고 바람을 시각화하고 집중하여 기본적인 바람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로만티카는 공에 집중하고 바람을 시각화하자 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녀는 힘을 풀자 바람이 공을 밀어냈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다. 데즈르는 그녀가 알아냈다는 사실에 놀라며 계속 연습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동의한다. 데즈르는 그 후 프람에게로 돌아서는데 프람은 데즈르가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지 간절히 알고 싶어 한다. 데즈르는 그에게 도지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에게 가르쳐 줄 것은 없다고 말한다. 데즈르는 프람이 이미 검술의 달인으로서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고 랭킹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만큼 강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프람은 슬픈 표정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데즈르는 프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한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과거 프람이 단 것만으로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한다. 데즈르는 알파반의 퍼시벌과 싸우던 날 프람이 왜 장검을 선택했는지 묻는다. 라피어처럼 가벼운 무기가 그의 스타일에는 더 잘 맞는데도 말이다. 프람은 데즈르가 자신의 전투 기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데즈르는 그것이 파티의 전투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람은 동의하지만 데즈르가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데즈르는 프람을 따라가며 로맨티카의 훈련에 대해 묻는다. 데즈르는 로맨티카가 괜찮을 것이며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프람을 안심시킨다. 프람은 멈춰서서 데즈르가 로맨티카를 정말 신뢰한다고 말한다. 데즈르는 자신이 프람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신뢰한다고 대답하며 프람은 놀라면서도 기뻐한다. 프람의 방 안에서 프람은 데즈르에게 그의 레이피어를 보여준다. 그는 아버지는 귀족이고 어머니는 평민이었기에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프람은 사생아로 태어났고 칼은 아버지가 어머니 그 특유의 머리 닦기를 한 외에 남긴 유일한 물건입니다. 데즈르는 이 칼이 과거 프람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람이 그에게 칼을 건네자 데즈르는 그 가벼움에 놀랍니다. 프람은 그 칼을 휘두를 자격 있는 존경받는 아들이 되고자 6살 때부터 검술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임종 직전 그에게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는 슬프게도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데즈르는 귀족이 평민과 아이를 낳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프람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면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프람은 많은 귀족들이 다니는 학원에 입학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을에서 검을 감정했지만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귀족이 사용할 만한 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람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귀중한 것을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검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검을 내던지며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후 훈련을 계속하는데 로만틱하는 바람 마법으로 공을 회전시켜 원 안에 맞춥니다. 단 3일 만에 실력을 익힌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데지르에게 자신의 생각을 묻습니다. 데지르는 잘했다고 말하지만 공이 원의 중앙에 있지 않아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좌절합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고 로만티카는 당황하여 얼굴을 부립니다. 데지르는 돈타가 로만티카에게 준 선물을 떠올리고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로만티카가 수줍게 그가 왜 쳐다보는지 묻지만 그는 무시하고 프람에게 가서 다시 검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프람은 그것을 팔았다고 거절한다. 프람은 데지르를 검을 판 가게로 데려간다. 시장을 지나가는 동안 데지르는 시장이 변하지 않았고 과거와 똑같다는 것을 떠올린다. 프람은 그를 가게가 있는 골목으로 안내한다. 가게 바깥판에는 판매 또는 구매한 물품에 대한 환불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프람은 다시 검을 쥐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다. 데지르가 문을 두드리자 거구의 남자가 문을 열어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잠근다. 그들은 가게 주인 우주쿤을 만나고 우주쿤은 그들이 사러 왔는지 팔러 왔는지 묻는다. 데지르는 프람이 판 래피어를 사고 싶다고 말한다. 우주쿤은 환불은 없다고 말하고 데지르는 그래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우주쿤은 검을 내밀며 프람에게 이미 검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 너무 가볍고 희귀한 물건이라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데지르는 그것이 채무벤이라고 말한다. 남자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데지르는 단테가 로만티카에게 캐무벤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설명한다. 우주쿤은 귀족들이 연인에게 캐무벤을 선물한다고 덧붙이며 프람을 놀라게 한다. 우주쿤은 안타깝게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데지르는 가격이 얼마냐고 묻고 우주쿤은 40실버라고 말한다. 프람은 우주쿤이 캐무벤이라고 말하지 않고 3실버에 자신에게서 샀다며 불평한다. 우주쿤은 프람의 부탁대로 검을 감정했고 검으로서는 3실버의 가치였지만 캐무벤으로 팔면 가치가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프람이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더 따지려 하지만 데지르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검에 대해 40실버를 지불하기로 한다. 데지르가 흥정하지 않았으니 더 달라고 할 걸 그랬다고 우주쿤이 말하며 받아들인다. 데지르는 검을 받아서 살펴본다. 아마추어는 검을 열 수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우주쿤이 말한다. 데지르는 영마법을 사용하여 검을 분석하고 그 위에 새겨진 글꼴을 본다. 그는 주저하는 프람에게 검을 건네주며 그를 믿으라고 한다. 그는 프람에게 칼자루 끝까지 잡고 칼을 뽑으라고 말한다. 프람이 그렇게 하자 칼이 밝게 빛나며 드러나고 우주쿤은 놀란다. 프람은 놀라며 그 빛나는 금속이 철이나 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데지르는 그 칼이 블랑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주쿤은 간절해지며 데지르에게 묻고 데지르는 블랑슘이 강철보다 단단하지만 깃털보다 가벼운 재료로 최고급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확인한다. 데지르는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칼을 프람에게 줄 수 있어서 기쁘다.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경비병이 문을 막는다. 데지르는 우주쿤에게 경비병을 치우라고 하지만 우주쿤은 먼저 칼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 데지르는 그들 사이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캐무빈 값을 이미 지불했다고 거절한다. 우주쿤은 블랑시움이라면 칼을 가지고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비병이 다가와 그들에게 칼을 버리고 가라고 명령한다. 경비병의 말투가 친구를 떠올리게 하자 데지르는 미소 짓는다. 데지르가 거절하자 경비병이 검을 휘두르지만 데지르는 아무렇지도 않게 피하며 경비병을 놀라게 합니다. 우주쿤이 경비병에게 그들을 처리하라고 소리칩니다. 프람이 싸움 자세를 취하자 경비병은 깜짝 놀랍니다. 프람은 데지르에게 자신이 싸움을 막겠다고 말하며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데지르를 지키겠다고 경비병에게 경고합니다.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검으로 싸우는 프람을 놀립니다. 프람은 당황하지만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실력을 보여주라고 격려합니다. 프람은 자신만만하게 웃는 경비병과 맞섭니다. 프람은 데지르가 자신의 검에 대해 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며 왜 자신을 돕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데지르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프람은 검을 휘두르려는 경비병을 향해 돌진합니다. 것은 속임수였고 경비병은 대신 주먹을 날립니다. 프람은 이를 예측하고 주먹을 피해 경비병 뒤로 이동합니다. 프람은 다시 돌격하고 경비병은 거대한 검을 그에게 휘두릅니다. 걱정스러운 데지르가 프람을 부르지만 프람은 멈춰서서 검을 앞에 놓는다. 경비병의 검이 닿는 순간 두 동강으로 잘린다. 프람은 검의 손잡이로 경비병의 턱을 쳐 기절시킨다. 데지르가 프람에게 달려가 괜찮은지 묻는다. 프람은 괜찮다고 대답하며 아버지의 검을 다시 사용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데지르에게 말한다. 데지르는 괜찮다고 말하며 떠나자고 제안한다.
우재균은 자기 경호원만 무거운 문을 열 수 있으니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웃는다. 프람은 검으로 문을 반으로 자르며 우재균을 놀라게 하며 그를 침묵시킨다. 프람과 데지르는 부서진 문 아래로 지나가며 가게를 나선다. 한편 로만티카는 여전히 연습 중이다. 그녀는 공이 원 안으로 날아가도록 하는데 성공하고 중간에 멈춘 후 정중앙에 떨어뜨린다. 신이 나서 데지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는 없다. 그녀는 바람 마법으로 벽의 원을 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서 모든 마법이 관역의 중앙을 맞추자 그녀는 기뻐합니다. 그 후 로만티카는 답을 전달하기 위해 돈타를 만나러 갑니다. 돈타는 그녀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다른 블루문 멤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받았던 케미오빈을 돌려주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베타반 파티에 가입했다고 말합니다. 돈타는 웃으며 그녀가 협박을 받았는지 묻는다. 그녀는 부인하며 스스로 가입을 선택했고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지금은 재밌게 보내고 있으며 실력 향상을 위해 훈련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돈타에게 베타반의 평민들을 쓰레기로 생각하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 평민이었다고 밝히고 돈타는 화를 낸다. 그는 그녀의 출신을 알았더라면 절대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정직함을 칭찬하지만 그녀는 데지르가 돈타에 대해 옳았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녀는 그에게 블루문 파티를 물리치고 알파반에 합류할 계획이며 그들과 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돈타는 기꺼이 그들을 짓밟겠다고 말한다. 로만티카는 그들에게 강력한 힘이 있으니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자리를 뜬다. 인공 그림자 세계에서 랭킹 토너먼트 예선전이 시작될 시간이다. 데지르, 로만티카, 프람은 모든 상대를 손쉽게 물리치며 110위라는 최하위권에서 30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린다. 알파반 담당 교수는 데지르 파티가 30위를 기록하고 알파반 승격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블루문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그의 분노가 치솟았고 그는 베타반이 알파반의 명성을 더럽히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폭언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을 되찾으며 비록 1학년이지만 블루문으로서의 자부심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토너먼트에서 데지르 일행을 제거하고 그들이 싱글랭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블루문이 리더인 아지스트에게 데지르를 이길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는 그녀에게 승리를 확보하라고 말했다. 데지르에게 첫 패배의 맛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하는 아지스트는 다시 만났을 때 그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데지르는 프람과 로맨티카가 다음 단계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그들을 도서관으로 초대하여 그들 앞에 두꺼운 책 더미를 놓는데 그들은 놀랍니다. 그는 그것들이 역사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최종 라운드가 학원에서 준비한 그림자 세계에서 열릴 것이므로 그곳에서 재현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과 사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프람은 그 책들이 필요한 역사적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로맨티카는 어떤 사건이 선택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하지만 데지르는 자신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선택했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비밀리에 데지르는 이미 그들이 마주할 그림자 세계를 알고 있었고 그 책을 직접 읽고 있었다.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 아지스트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프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로만티카가 이유를 묻자 아지스트는 2달 만이라고 대답했다. 데지르는 그녀가 블루문에 합류한 것을 칭찬하며 학원에서 가장 강한 파티에 합류한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지스트는 데지르가 그들 중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강하지 않다고 말하며 반박했다. 그녀가 자신의 목적을 말하려 하자 데지르는 그녀가 자신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녀를 놀라게 하며 말을 잘랐다. 그는 자신이 라이벌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예의를 보이는 것을 이해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그의 재치를 칭찬하며 첫 만남에서 그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지만 토너먼트에서 그를 물리칠 것을 약속합니다. 데지르는 기뻐합니다. 그는 아지스트가 자신을 라이벌로 여기고 더 강해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래의 그녀와 함께 싸워 그것을 바꿀 날을 고대합니다. 토너먼트 당일이 되고 거대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아나운서가 규칙을 읽는 동안 모든 참가자들은 그림자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델타는 적 로만티카를 노려보고 퍼시벌은 프람을 지켜본다. 규칙에 따라 능력을 사용한 전투가 허용되며 치명상을 입으면 실격 처리된다.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자는 포인트를 얻게 되며 상위 9명에게는 싱글 랭커의 자격이 주어진다. 프람은 자신들이 최하위 랭커임을 언급하지만 데지르는 그래서 그림자 세계를 클리어하거나 다른 참가자들을 물리쳐 최상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토너먼트 시작과 함께 그림자 세계의 문이 열리고 한 팀이 들어온다. 프람과 로만티카는 걱정하는 눈치지만
데지르는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괜찮다고 최선을 다하라고 다독인다. 그들은 동의하고 문 안으로 들어간다. 데지르는 빛에 다가가 인공 그림자 세계로 이동한다. 진행자는 그들의 위치가 무작위로 결정되었으며 세계를 클리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알린다. 데지르는 헤어진 프람과 로만티카를 찾기로 한다. 한 참가자가 탁 트인 들판을 걸으며 햇볕에 탔다고 불평한다. 바람이 불고 그는 그 바람을 즐긴다. 그것이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보지도 못하고 로만티카의 바람에 맞아 실격되어 참가자는 27명으로 줄었습니다. 프람은 데지르가 업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칭얼거립니다. 로만티카는 이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프람은 귀여운 강아지 눈으로 데지르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로만티카는 그의 귀여움에 반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데지르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그녀는 숲 주변의 바람을 흩뿌려 멀리 떨어진 2명의 참가자와 근처의 1명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근처 참가자를 향해 바람 마법을 시전하지만 역으로 작용한다. 그녀는 데지르임을 알지만 다른 두 참가자와 마주하게 된다. 귀족 여성은 자신이 시전한 탐지 마법으로 위치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몰랐냐고 묻는다. 남성 귀족은 그들을 베타 쓰레기라고 조롱한다. 프람은 검을 뽑아 자세를 취하고 로만티카는 자신들이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보여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남성 귀족은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로만티카는 그에게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프람이 재빨리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귀족은 반응하여 프람의 칼을 맞고 화를 내며 프람에게 예의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프람을 밀쳐내고 프람은 로만티카와 합류하며 그들의 매복이 실패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들의 적이 결코 약하지 않다고 인정한다. 여성 귀족은 파트너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는 그녀에게 싸움에 집중하고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꾸짖는다. 프람과 귀족 남성이 싸우며 검이 부딪힌다. 귀족 여성이 물 마법을 사용하여 프람에게 물공을 날리지만 프람은 모두 피하며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인다. 귀족 남성은 검으로 땅을 내리쳐 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가린다. 그는 동료에게 혼란을 이용해 광역 마법으로 공격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로만티카가 그녀의 위치를 파악한다. 로만티카는 바람공으로 귀족 여성을 날려 없애고 바람으로 먼지를 날려보내며 광역 마법으로 위치를 노출한 귀족 남성을 조롱한다. 그녀가 그를 공격하려는 순간 프람이 그의 뒤에 나타나 주의를 흐트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귀족은 뒤돌아서 프람에게 검을 휘두르지만 프람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피합니다. 귀족이 다시 돌아섰을 때 로만티카는 이미 그에게 풍구를 날려 그를 제거합니다. 그녀는 베타반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아나운서가 이제 참가자 25명이 남았다고 선언합니다. 로만티카는 데지르에게 얼마나 더 숨어있을 생각이냐고 소리칩니다. 데지르는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프람은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녀는 그의 싸움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잘 싸웠다고 말하고 로만티카는 당연하다고 자랑합니다. 프람은 그가 어떻게 했는지 묻고 데지르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도 잘했다고 말해 프람을 기쁘게 합니다. 곧 먹구름이 하늘을 어둡게 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서로를 제거하여 18명만 남습니다. 데시르는 팀에게 알파 클래스 승급을 위해서는 그림자 세계를 클리어하거나 상위 9위 안에 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로만티카는 그림자 세계를 클리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다. 데시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다른 파티들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상위 9위 안에 드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파티들이 서로 충돌할 것이기 때문에 그저 9명이 탈락할 때까지 살아남으면 된다고 한다. 로만티카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프람은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며 땅에 얼굴을 그린다. 그 모습을 보고 로만티카는 웃으며 그들을 믿게 된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나무 밑으로 급히 대피한다. 비가 곧 그칠 기미가 없자 그들은 기다리기로 한다. 그들은 들판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계 종소리를 듣고 다른 파티들도 같은 소리를 듣는다. 데지르는 그 소리가 예전 시계탑에서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로만티카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그 사실을 기억해낸다. 아나운서가 그 시계탑은 고레벨 마법 장치로 일정한 간격으로 몬스터를 생성한다고 선언한다. 시계는 하늘로 전기를 발사하고 그로 인해 번개가 땅에 떨어지며 몬스터의 눈이 드러난다. 아나운서가 생존 퀘스트를 발표한다. 시계탑이 괴물들을 만들어냈고 참가자들은 그것들에 맞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알파반 교수는 시스템실에서 감시하며 베타반이 끝났다며 비웃습니다. 브리짓은 여전히 나무 아래 있는 데지르 일행을 걱정합니다.
갑자기 데즈르 일행은 비명을 듣고 아나운서가 한 명이 탈락하여 17명이 남았다고 알립니다. 데즈르는 로만티카와 프람에게 나무 아래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가 그늘에서 나오자 역겨운 냄새가 나서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쥐 괴물이 나타나고 로만티카와 프람은 놀라 데즈르에게 달려든다. 쥐 괴물이 크게 포효한다. 데즈르는 즉시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그들은 말을 따르며 쥐떼에게 쫓기며 속도를 높인다. 데즈르는 그 쥐 괴물이 킬드라 마우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쥐들을 사지처럼 사용하고 인간의 피를 주식으로 하는 괴물이다. 일단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쫓기면서 계속 달린다. 로만티카는 쥐들을 어떻게 물리칠지 묻는다. 데즈르는 무리 속에 숨어있는 지휘관을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로만티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데즈르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달리기를 멈추고 손가락을 물어 피를 낸 후 공중으로 던진다. 쥐들의 우두머리가 그 냄새를 맡고 먹으려고 뛰쳐나온다. 데즈르는 로만티카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풍구로 그것을 치고 쓰러뜨린다. 쥐가 다시 일어서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데즈르는 그 쥐가 마법 저항력이 높은 괴물이라고 설명한다. 쥐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자 데즈르는 후퇴하여 재정비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프람은 그의 곁을 지나 쥐떼 속으로 들어가 지휘관을 찾는다. 프람이 소리치지만 이미 쥐떼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공격하는 쥐들을 피하며 지휘관을 찾는다. 그는 지휘관을 감지하고 그것을 향해 손을 뻗는다. 밖에서 데즈르는 배낭을 뒤져 프람을 찾으려 한다. 로만티카는 쥐들을 날려버리겠다고 제안하지만 데즈르는 프람을 다칠 수 있다고 말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과거 프람의 숨없는 시체를 떠올린다. 갑자기 프람이 지휘관과 함께 배낭에서 뛰쳐나와 검으로 재빨리 지휘관을 베어 넘긴다. 아나운서가 그들이 괴물을 성공적으로 물리쳤고 생존 퀘스트가 끝났다고 선언한다. 유모차가 무사히 착지하지만 무너집니다. 데즈르가 그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로만티카는 프람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프람은 피곤하다며 동의합니다. 데즈르는 미소를 지으며 쉬라고 말합니다. 프람은 즉시 잠이 듭니다. 데즈르는 프람을 나무 아래로 데려갑니다. 로만티카는 프람이 쥐를 무서워하면서도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며 놀랍다고 말한다. 데즈르는 로만티카에게 프람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떠난다. 비를 맞으며 데즈르는 자신을 주먹으로 치고 멍이 든다. 그는 프람을 끌어들이지 않고 괴물을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다시 돌아온 이유, 친구들을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상기한다. 그는 로만티카와 프람에게 돌아온다. 로만티카는 그의 얼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만 데즈르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프람이 잠에서 깨어나 기운을 차리고 데즈르의 얼굴을 묻는다. 데즈르는 괜찮다고 말한다. 프람이 걸을 수 있냐고 묻고 프람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데즈르는 이전의 시계탑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먹을 꽉 쥐며 데즈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완벽한 경로를 선택하겠다고 다짐한다. 블루문 팀은 이전의 시계탑에 도착한다. 돈타와 퍼시벌은 탑 정복이 쉬울 거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한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여러 개의 날아다니는 바람공의 공격을 받는다. 애시스트는 재빨리 얼음벽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퍼시벌은 검으로 공격을 막고 돈타는 방패를 사용한다. 하지만 블루문이 다른 두 명이 직격탄을 맞고 즉시 탈락한다. 그들은 이것이 적의 공격임을 깨닫고 애시스트는 이미 적이 데즈르임을 알고 있다. 그 공격으로 참가자는 15명만 남았습니다. 애시스트와 그의 팀원들은 시계탑 계단을 뛰어 올라가지만 로맨티카는 계속해서 바람공을 발사합니다. 애시스트는 공격을 감지하고 돈타에게 방패로 어디를 막아야 할지 지시하지만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계단을 맞춰 계단이 무너져 내립니다. 공 하나가 애시스트의 뒤에서 날아오지만 애시스트는 그것을 감지하고 얼음벽으로 막습니다. 로맨티카는 데즈르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공격이 막혔고 이제 그들의 위치가 위험해졌다고 말합니다. 데즈르는 애시스트가 함께 있으니 예상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맨티카에게 종탑으로 향하는 다른 일행을 노리라고 말한다. 로맨티카는 모든 일행이 모여 자신들을 공격할까 걱정하지만 데즈르는 미소 짓는다. 그녀는 그에게 설명하라고 소리치고 그는 그들의 직결이 자신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로맨티카는 탑으로 향하는 2명의 참가자를 제거하고 13명의 참가자가 남는다. 데즈르는 종탑에 역전 마법을 걸기 시작한다. 블루문 멤버들이 시계탑 문을 열자 애시스트는 이미 다른 파티들이 안에 있고 서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파티의 리더 중 한 명인 가브리엘은 블루문을 공격했다고 비난하고 다른 파티원들도 매복 공격을 당했다고 확인합니다. 가브리엘은 그런 작전을 비난하며 학원 최고 파티가 그런 졸렬한 수법을 썼다고 비판합니다.
돈타는 오해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가브리엘은 공격에 사용된 고급 마법을 사용할 만큼 실력이 있는 유일한 파티가 블루문이기 때문에 블루문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베다 탓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애시스트는 이것이 데지르가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공격 준비를 한다. 애시스트는 가브리엘과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서면서 팀원들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 가브리엘은 불로 공격하여 애시스트가 서 있던 곳을 집어삼킨다. 가브리엘의 팀원 중 한 명이 너무 일찍 승리를 자축하지만 애시스트는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발로 차버리고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가브리엘 팀의 여성 멤버를 가둔다. 단 한 명만 남은 가브리엘은 다른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블루문을 물리치면 모두 솔로 랭커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른 일행이 동의하고 모두 애시스트에게 공격을 퍼붓는다. 애시스트는 반격하며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베어내고 가브리엘의 불을 얼음 구슬로 막는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쪽에서는 데지르와 그의 동료들이 전투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갑자기 싸움이 멈춘다. 로만티카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데지르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시스트와 그녀의 팀은 계단 꼭대기에 도착한다. 그녀는 데지르의 영리한 계획에 칭찬하지만 그는 알파들이 서로 싸워서 수를 줄이기를 바랐다고 말한다. 애시스트는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데지르는 알파들이 서로를 물리쳤다면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시스트는 그것을 한심한 계획이라고 일축합니다. 돈다는 로만티카와 퍼시벌은 프람과 애시스트는 데지르와 대면하여 그에게 단독 랭커 자격에 걸맞는 실력을 증명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녀는 데지르의 발밑에 마법진을 그려 얼음 기둥을 만들어 그와 자신을 위층으로 쏘아 올리는 것으로 그를 놀라게 합니다. 이것을 보고 로만티카와 프람은 데지르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퍼시벌은 프람에게 상대의 눈을 떼지 말라고 조언하며 프람에게 돌진하는데 돈다는 로맨티카가 프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며 자신들만의 싸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녀의 일행을 반드시 물리치겠다고 다짐한다. 애시스트는 바닥에 쓰러진 데지르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그가 공격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일어서라고 재촉한다. 데지르는 돌 부수기 마법을 시전하여 돌을 그녀에게 던져 반격한다. 애시스트는 대부분의 돌을 피하지만 한 돌이 뱀으로 변신하여 그녀를 물려고 한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얼리고 부순다. 데지르는 탑에 역전 마법을 걸어 애시스트의 얼음 기둥을 되돌립니다. 한편 그들 아래에서는 퍼시벌이 프람과 격렬하게 검을 부딪힙니다. 퍼시벌은 프람의 머리를 쳐서 그를 뒤로 비틀거리게 합니다. 그는 프람에게 왜 전에 사용했던 큰 검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프람은 대답을 하는데 퍼시벌은 그 말에 짜증이 나서 프람에게 검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프람은 재빨리 그의 뒤로 이동합니다. 퍼시벌이 여러 번 공격하지만 프람은 가볍게 피하며 반격하고 심지어 퍼시벌의 망토까지 꿰뚫는다. 퍼시벌은 당황하고 지난 싸움 이후 프람이 더 강하고 빨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프람은 그의 배를 차서 퍼시벌을 쓰러뜨린다. 퍼시벌은 프람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묻지만 프람은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퍼시벌에게 혀를 내민다. 좌절한 퍼시벌은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일어서며 돈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돈타는 로맨티카와 싸우고 있으며 그녀의 모든 풍구스를 검으로 막고 있다. 그는 로만티카를 조롱하며 겨우 2레벨 마법사라고 부르고 그녀의 패배를 예측한다. 마나가 부족한 로만티카는 돈타를 쓰러뜨릴 방법을 모색한다. 갑자기 얼음 기둥이 산산이 부서지며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가 뿜어져 나온다. 돈타는 로만티카가 어디서 공격해올지 감지하려 조심스럽게 기다린다. 그는 바람탄 안에 손을 맞고 다음 공격을 막으면서 로만티카가 바람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로만티카는 안개가 지속되는 동안 싸움을 끝내려고 그의 주위를 돌아다니지만 돈타는 목걸이를 작동시켜 빛을 내며 주변의 안개를 걷어낸다. 로만티카는 돈타가 자신에게 돌진하는 모습을 보고 재빠르게 그의 검을 피하며 벽에 맞히게 한다. 그녀는 그의 후속 공격을 피하기 위해 땅에 굴러구르며 타피한다. 일어선 그녀는 목걸이가 유물임을 깨닫고 그것이 전에 돈타가 자신에게 주려 했던 것임을 기억한다. 돈타는 로만티카가 단순한 평민에 불과하여 그 목걸이를 걸 자격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로만티카는 그에게 반박하며 모두가 학생이자 인간일 뿐이라고 아카데미가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말에 분노한 돈타는 귀족과 평민은 같을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다. 로만티카는 그에게 도전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돈타는 폭발하며 그들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고 소리치며 그녀에게 헛소리를 그만하라고 요구한다. 돈타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그들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그의 믿음을 더욱 강화한다. 로만티카는 이를 관찰하며
돈타가 불안정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돈타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사용하여 로만티카 아래에 불의 원을 만든다. 그녀는 뛰어오르지만 또 다른 함정에 걸린다. 그녀는 바람 마법으로 반격하려 하지만 돈타는 강력한 일격으로 그녀를 천장으로 날려버립니다. 로만티카가 위기에 처하자 프람이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녀는 큰 피해는 없었다고 프람에게 안심시킵니다. 돈타는 퍼시벌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그 평민들을 쓰러뜨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로만티카는 기력을 회복하는 동안 프람에게 돈타를 상대하라고 지시합니다. 프람은 돈타와 맞설 준비를 하고 돈타는 그에게 거세게 돌진합니다. 돈타는 반지를 사용하여 돌 부수기 마법을 시전하고 프람을 양쪽에서 짓누르는 돌들을 소환합니다. 로만티카는 프람의 안전을 염려하며 그를 부릅니다. 꼼짝 못하는 상황에도 프람은 돌을 베어내고 돈타를 향해 몸을 날려 그를 기습합니다. 돈타는 공격을 피하고 프람을 차려고 하지만 프람은 이를 피합니다. 퍼시벌은 돈타에게 프람이 그의 기도 차를 봤다고 말하지만 돈타는 혼자 처리하겠다며 그를 침묵시킵니다. 프람은 돈타가 로만티카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로만티카는 약해진 자신의 상태 때문에 프람을 늦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돈타를 처리하는 동안 퍼시벌을 유인하라고 프람에게 말하지만 프람은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람은 그들이 싱글랭커드를 팀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키며 데지르가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녀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로만티카는 프람의 헌신에 감동하여 그의 현명함에 감사를 표합니다. 프람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아지스트는 데지르와 계속 충돌합니다. 그녀는 얼음 기둥을 던지지만 그는 역마법으로 쉽게 부쉈다. 다른 전략을 시도하며 아지스트는 마법진 발판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가지만 데지르는 손가락을 튕겨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균형을 되찾은 그녀는 뒤에서 얼음 마법을 시전하지만 데지르는 손가락을 다시 튕겨 얼음 마법과 마법진을 모두 힘들이지 않고 부쉈다. 다음으로 데지르는 아지스트에게 화염창을 던졌고 아지스트는 피했지만 땅에서 솟아오른 또 다른 화염창에 착지했다. 놀랍게도 아지스트는 얼음 방벽 마법으로 자신을 보호했고 데지르는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은 것을 칭찬했다. 결투 중 아지스트는 마법과 전투 실력 모두 자신이 더 뛰어난데 데지르에게 밀리는 이유를 의아해한다. 데지르는 미소 지으며 싸움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고 말한다. 아지스트는 결연한 표정으로 검을 꽉 잡으며 자신의 전투 경험 부족을 깨닫는다. 그녀는 데지르에게 돌진하지만 데지르는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화염구를 날리고 아지스트는 모두 피한다. 아지스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공격하려 하지만 데지르는 칼을 꺼내 자신의 힘을 증폭시키는 마법을 걸고 그녀의 검을 막는다. 아지스트는 데지르가 검술에도 능숙하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더 세게 휘둘러 데지르를 벽으로 날려보냈고 데지르는 그녀의 힘에 놀랐다. 데지르가 회복하는 동안 아지스트는 다시 그에게 돌진하며 쉴 새 없이 휘둘렀다. 그는 몇몇 공격은 피하고 다른 공격들은 검으로 막았다. 아지스트는 자신의 힘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이길 수 없는지 묻는다. 둘 다 뒤로 물러서고 데지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재밌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즐거움을 줄 만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데지르는 아지스트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상대가 너무 약해서 지루해하던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기에 그는 그녀에게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겨야 하는 도전이 즐거운지 묻습니다. 아지스트는 재미를 모른다고 말하지만 데지르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합니다. 데지르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지스트는 자신의 시각 마법을 풀어 주변을 얼어붙은 성으로 바꿉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왕좌에 앉아 데지르에게 준비되었는지 묻습니다. 바닥에서 얼음 송곳니가 솟아나기 시작하자 그는 재빨리 피하며 준비를 갖춘다. 이내 공중에 마법진이 나타나고 아지스트는 그것을 이용해 그에게 얼음 탄환을 퍼붓기 시작하며 그는 포위된다. 데지르는 역마법으로 방어막을 치고 얼음 탄환을 파괴한다. 그는 아지스트가 이 얼어붙은 성 안에서는 마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전투에서 여러 번 사용했던 비장의 카드다. 데지르는 역마법으로 마법진을 해체하지만 아지스트는 재빨리 마법진을 다시 만들어 공격을 계속한다. 그는 그녀의 강력한 마법 실력에 감탄하지만 동요하지 않는다. 데지르는 주변의 얼음 기둥들을 체계적으로 해제하며 아지스트의 공격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지스트는 데지르가 자신의 모든 마법을 역마법으로 무효화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다. 자신의 마법과 검만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연한 의지를 다진 아지스트는 땅에서 검을 집어들고 얼어붙은 성을 해제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모든 힘을 검에 집중시켜 얼음 마법검으로 변형시킨다. 데지르는 그녀의 성장을 알아보고 미소 짓는다. 아래 전투에서 단테는 프람과 계속 싸우며 맹렬하게 검을 휘두른다. 프람은 그의 공격을 막고 단테의 배를 발로 차서 벽으로 날려보낸다. 퍼시벌이 쉬고 있는 벽으로 로만티카는 프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프람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단테의 엄청난 힘을 인정한다. 로만티카는 퍼시벌이 싸움에 합류하기 전에 단테를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테는 자신감 있게 일어서서 목을 꺾고 퍼시벌에게 싸움에 참여하라고 제안하며 프람과 로만티카를 놀라게 한다. 퍼시벌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검을 잡고 그들에게 돌진한다. 그는 프람을 향해 검을 던지고 프람은 재빨리 검을 쳐올린다. 한편 단테는 로만티카 뒤로 숨어들어 공격하고 퍼시벌은 프람에게 직접 돌진한다. 프람은 동시에 두 상대를 상대하느라 고전한다. 데지르의 가르침을 떠올린 로만티카는 용기를 낸다. 그녀는 프람에게 몸을 숙이라고 말한 뒤 팔을 뻗어 상대의 얼굴을 향해 마법진을 그리며 체크메이트라고 외치며 그들을 날려버린다. 한편 데지르는 애시스트가 마법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다. 이 능력은 보통 마법 기사들이 수년간의 훈련 후에야 숙달하는 것인데 애시스트가 이미 숙달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애시스트가 데지르에게 돌진하고 데지르는 돌 부수기 마법으로 반격하려 하지만 애시스트는 검을 휘둘러 돌들을 얼음 결정으로 바꾸어 산산이 부숩니다. 데지르는 화염 마법을 시전하지만 애시스트는 다시 검을 휘둘러 불길을 껐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데지르가 자신의 힘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애시스트가 검을 들고 데지르에게 돌진하고 데지르는 단검으로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그의 단검을 반으로 베고 목에 검을 겨누며 승리를 예감하며 미소 짓습니다. 애시스트가 승리를 선언하려는 순간 데지르가 미소를 지으며 역전 마법을 거는 것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애시스트는 그가 무엇을 역전시키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애시스트는 고개를 들어 데지르의 역전 마법이 시계탑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법은 탑 꼭대기까지 탑 전체를 감싸고 그 기능을 역전시킵니다. 이전 시계탑이 비활성화되면서 퀘스트가 완료되었다는 진행자의 선언과 함께 랭킹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가 끝을 맺습니다. 데지르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퀘스트 완료가 발표되고 데지르는 탑을 정복한 영웅으로 환호를 받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시스템실에서 알파반 교수는 데지르의 승리에 분노하고 브리지든 기뻐하며 박수를 친다. 교수는 브리지디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다른 교수도 동의하며 평민이 마법 기사를 물리치고 그림자 세계를 클리어한 것을 의아해한다. 회의 후 브리지든 데지르와 그의 친구들을 만나 승리를 축하한다. 그들은 간절히 최종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하지만 먼저 브리지든 축하 파티를 위해 큰 케이크를 소환하며 그들을 놀라게 한다. 로만티카와 프람은 케이크를 보고 기뻐하며 로만티카는 특별한 베이커리의 희귀한 간식이라고 말한다. 브리지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둘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놀리지만 사실은 합격했다고 밝힌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쉰다. 브리지든 그들이 공식적으로 알파반으로 승급되었고 싱글 랭커의 타이틀을 받았다고 발표한다. 로만티카와 프람은 기뻐서 소리 지르며 브리지든 마음껏 먹으며 축하하라고 재촉한다. 데지르는 브리지드에게 감사하지만 브리지든 고집 센 알파반 교수를 제치는 등 데지르가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말한다. 모두 케이크를 즐기며 미소 짓고 브리지든 어린 시절 데지르의 미소를 떠올리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의 성장에 감격하며 로만티카와 프람은 알파반 구역에 들어서며 그 위험에 압도당한다. 새하얀 새 유니폼을 입은 채 언제나 미소 짓는 데지르는 그들에게 아침 연습이 있다고 알린다. 아수스는 그들의 클럽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데지르는 그녀를 훈련시키는 일을 맡는다. 그는 그녀와 프람을 짝을 지어주고 프람은 마치 번개처럼 그녀 주위를 움직이며 사방에서 공격한다. 로만티카는 아수스의 합류를 달가워하지 않지만 데지르는 로만티카에게 아수스에게 원안에 공을 완벽하게 넣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주장한다. 모든 것이 곧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데지르와 그의 친구들은 수업을 마치려는 프렐류드 교수에게 부탁을 하러 다가갑니다. 교수는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그들은 방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데지르는 그들의 그룹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프렐류드 교수는 아카데미와 마법탑 지원 마감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데지르는 그녀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프렐류드 교수는 데지르의 부탁대로 마법탑에 탑주와 체스를 두기 위해 마법탑 본부로 데지르와 함께 갑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를 특이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탑의 주인 조드가 데지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더욱 놀랍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행운을 빌며 예의를 차리라고 일깨워줍니다. 안으로 들어온 데지르는 마법탑의 주인이 전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 알고 있는 조드라는 사실에 기분 좋게 놀랍니다. 조드는 데지르가 왜 그렇게 밝은지 묻고 데지르는 긴장해서 그렇다고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조드는 데지르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체스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 회의가 있다며 게임 시간은 정확히 27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데지르가 선호하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지 묻고 데지르는 에르빗 방식으로 게임을 하자고 요청합니다. 조드는 감탄합니다. 그 방식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락합니다. 손가락을 튕기자 체스판이 커지고 일부 말들이 변합니다. 데지르는 친한 친구가 체스를 가르쳐 주었다며 함께 체스를 두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들은 게임을 시작하고 조드는 데지르의 실력을 칭찬하지만 데지르의 말 하나를 잡으면서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데지르는 내기를 제안합니다. 진 쪽은 이긴 쪽의 소원 하나를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조드는 데지르가 학생이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굴하지 않고 데지르는 조드의 책상 위에 있는 마법 수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조드는 동의하고 데지르가 수정을 잡자 수정이 빛나기 시작하며 조드를 놀라게 합니다. 데지르는 수정을 돌려주며 수정의 반응이 자신의 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워진 조드는 데지르가 이긴다면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데지르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이기면 소원을 말하겠다고 대답하고 조드는 동의하며 게임을 계속한다. 데지르는 로만티카와 프람에게 돌아와 임무 완수와 중요한 유물 회수를 축하한다. 로만티카는 임무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적들을 물리치기가 힘들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데지르에게 더 강해지도록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한다. 프람은 데지르가 왜 그렇게 강도 높게 훈련시켰는지 궁금해한다. 데지르는 엄중한 진실을 밝힌다. 13일 후 아카데미에서 경험했던 시뮬레이션과는 다른 그림자가 나타날 겁니다. 실패는 세계의 멸망과 그들의 죽음을 의미하며 로만티카와 프람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데지르는 그 누구도 죽게 두지 않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로만티카는 데지르가 예언한 모든 것이 항상 들어맞았기에 그를 믿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현재의 지위를 뛰어넘는 강력한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데지르는 그들에게 말하려 하지만 로맨티카는 그의 비밀을 스스로 알아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를 멈춘다. 데지르는 그녀에게 말하려고 고집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다. 프람은 자신도 데지르를 믿는다고 말하고 데지르는 미소 짓는다. 데지르는 다가올 전투를 위해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들은 동의한다. 데지르는 훈련을 시작한다. 그는 로맨티카에게 마법으로 병을 작은 공처럼 압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프람은 멘토의 어깨에서 브로치를 빼는 것을 목표로 검술 훈련을 받습니다. 아시스트는 종이로 단단한 물체를 만드는 법을 배우며 훈련에 참여합니다. 로만티카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병을 압축하는 데 성공하고 아시스트는 튼튼한 종이컵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프람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브로치를 빼는 데 성공합니다. 데지르는 로만티카의 마법 레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와중에 아시스트는 블룸은 팀원들과 거리를 둡니다. 13일 후 학원은 그림자 세계의 임원헌트 등장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모든 학생들은 강당에 집합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데지르와 그의 동료들은 순간이동 구역으로 다가갑니다. 아시스트가 그들에게 합류하고 로만틱하는 데지르가 아시스트를 팀에 합류시키기로 한 결정을 인정합니다. 데지르는 동료들이 모였으니 모두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낍니다. 그는 준비되었는지 묻고 동료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세계로 순간이동하고 데지르는 이번에는 세상을 구할 결심을 합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